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죽음의 F조에 속했습니다. 이에 파리 생제맹은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서 바쁜 행보를 보이면서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르콜라 영입을 발표했고 무한히 영입을 빠르게 추진 중에 있는 파리 생제맹의 이적 시장 데드라인 행보와 앞으로의 전술 운영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맹은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조편성에서 도르트문트, AC 밀란, 그리고 뉴캐슬과 함께 F조에 속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이번 포트에서 도르트문트를 만난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3번 포트와 4번 포트에서 AC밀란과 뉴캐슬을 만나게 되면서 죽음의 조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그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맹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팀들에게 힘든 조이다. 챔피언스 리그는 세계 최고의 클럽 대항전으로 우리는 이 대회를 사랑한다. 우리 선수들과 감독은 빅매치를 하는 걸 사랑한다. 난 단지 긍정적인 부분만 본다. 힘든 조라는 건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이 경기들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 매경기 집중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면서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매우 프로페셔널해야 하며 모든 걸 다 바쳐야 한다. 우리 팀은 발전을 원하고 선수들은 물론 클럽과 팬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파리 생제맹 주장인 마르키뉴스 역시도 우리를 위해 큰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상대들이다. 그들은 작년에 좋은 시즌들을 보낸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경험 많은 팀들이다. 큰 경기들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팀이고 감독의 철학을 점점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 열광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고 이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더 많은 동기부여를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서포터들의 추가적인 힘을 등에 업고 있다. 우리의 상대들은 파르크 데 프랑스, 파리 생제맹 홈구장이죠. 에서 경기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축구 선수들은 항상 열광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빅매치를 뛰는 걸 좋아한다. 이것이 축구의 아름다움 중 일부이다. 그리고 이 점이 챔피언스 리그가 매우 좋은 또 다른 이유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맹은 리옹 측면 공격수인 바르콜라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등번호는 29번인데요. 레키프에 따르면은 바르콜라 이적료는 일단 일시불 4,200만 유로에 옵션 800만 유로, 부합 5천만 유로로 한화 약 700억에 달합니다. 매체들마다 보도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4,500만 유로에 500만 유로 옵션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건 총액은 5천만 유로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르콜라는 어떤 선수인가? 올림피크 리옹 유스 출신입니다. 리옹에서만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2년생, 만 20세로 181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오른발잡이,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 사단인 제스티프티에 속해 있죠. 조르제 멘데스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윙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하지만 왼쪽 윙과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트랜스퍼마켓에서 책정한 가치는 1,800만 유로인데 5천만 유로에 영입한 거는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영입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바르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 2021-22 시즌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선수는 아닙니다. 2021-22 시즌에 리그앙에서 처음 데뷔해서 11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지난 시즌부터 서서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26경기에 출전해서 5골 9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1436분을 뛰면서인데 기본적으로 주전 선수들이 2800분 정도를 소화하거든요. 2500분 이상은 소화를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주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22-23 시즌 전반기까지는 백업 역할을 수행했으나 후반기 들어서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간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옵타에 나온 통계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바르콜라가 2023년만 놓고 보면은 리그앙에서 무려 8도움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기준 바르콜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가 메시와 스타드렌의 브리조로 이 두 선수는 6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2023년만 놓고 보면은 바르콜라가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찬스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후반기 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리 생제맹이 다소 거액을 들여서 바르콜라 영입을 추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번 시즌 초반에는 3경기 출전해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죠. 아마도 뭐 이적설과 연루되고 있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바르콜라 영입을 확정지은 파리 생제맹은 이제 무한히 영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간판 공격수 무한히가 훈련을 불참한 데다가 고향인 파리로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단장인 크레시에는 이는 무한히의 잘못된 대응이었다라고 이제 체드F 독일의 이제 그 공중파 채널이거든요. 인터뷰에서 이제 밝힌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무한히는 스카이 독일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프랑크푸르트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나는 팬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고 항상 매우 쿨다운 방식으로 행동했다. 나는 항상 마지막까지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러나 파리 생제맹이 나에게 기록적인 이적료 제안을 한 건 비밀이 아니다. 파리로의 이적은 이제 나에게 독특한 기회이다. 나는 파리로 이적하고 싶고 프랑크푸르트 관계자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싶다. 나는 프랑크푸르트가 파리 제안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이 이적이 이제 나에게 가능해지길 바란다라고 한 겁니다. 즉 본인이 얼마나 파리로 이적하고 싶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래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뭐 훈련 불참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 파리가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고향 후 가버린 거는 조금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고 있는데 파리로 간 건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그 스카이 독일의 플래텐버그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이 7천만 유로의 일시브레더에 1,000만 유로의 옵션, 다만 이 옵션은 매우 성사되기 쉬운 옵션이라고 합니다. 뭐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왕 우승이라던가 출전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도합 8천만 유로, 하나 약 1,100억을 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원하는 무한히 이적 요구는 1억 유로거든요. 여기에 더해 그 파리 생제르맹은 에키티케를 프랑크푸르트에게 보내면서 그 무한히 이적료를 깎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에키티케의 이적료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책정하고 있는 금액은 약 2,500만 유로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를 아직까지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다만 이제 그 무한히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에키티케를 받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아마도 7천만 유로에서 8천만 유로의 이적료의 에키티케를 받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에키티케를 받으면서 저 금액을 깎으려고 하진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알켈라이피는 프랑스 공영방송이죠. 까날 플리하고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한히 영입에 매우 흥미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은 프랑크푸르트와 합의를 보려면은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가 나온 건데요. 무한히는 어떤 선수인가? 사실상 낭츠 유스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그 전에 토르시아라는 팀이 있긴 했지만은 낭츠 19세 이하 팀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볼류뉴에서 임대로 뛰었다가 다시 낭츠로 돌아와가지고 스타덤에 오른 선수인데요. 1998년생 음바페와 동갑내기죠. 거기다가 봉디 출신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와 좌우 측면 공격수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바로 이제 AS 봉디 아카데미라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 감독이 바로 음바페의 부친인 윌프리드 음바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바페도 봉디 아카데미에서 뛰었었고 무한히도 봉디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살리바는 물론 동갑내긴 아니에요. 2001년생인데 살리바와 또 이제 이코네라고 피오렌티나에서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선수가 있거든요. 즉 음바페, 이코네, 그리고 무한히 이렇게 3명은 동갑내기
본 뒤 절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안이 영입에 대해서는 음바페가 구단 측에다가 영입을 요청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무안이 같은 경우는 이미 2020-21 시즌에 낭츠 소속으로 37경기에 출전해서 9골 8도움을 올리면서 충분한 기량을 과시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1-22 시즌에는 리그왕 36경기에 출전해 12골 5도움을 올리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 오자마자 여기는 14도움으로 돼 있는데 뭐 이게 그 오파 기준은 11도움이에요. 이건 이제 독일 기준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을 얻어내거나 아니면은 슈팅을 골키퍼가 막았는데 이를 리바운드 슈팅으로 넣어도 이제 도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15골 14도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분데스리가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최전방 공격수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뭐 그 득점왕을 차지한 필크루크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영향력은 무안이가 더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7경기 출전해서 2도움을 올렸고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도 이제 포칼에서 6경기 6골 3도움을 올리면서 프랑크푸르트가 포칼 결승까지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무안이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신입 선수로는 역대 4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그 2004-05 시즌에 뉘른베르크 에이스였던 마렉 민탈이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골 플러스 도움인데 근데 이제 민탈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서 승격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올렸던 거였고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던 이탈리아 대표팀 간판 공격수였던 루카 토니가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에 2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라이프치 측면 공격수이자 뭐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에밀 포스베리가 2016-17 시즌에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베르더 브레멘에 입단했었던 디에구가 2006-07 시즌에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무안이가 이제 15골 11도움으로 이제 26개의 공격 포인트인 건데 이는 옵타가 해당 기록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프랑크푸르트 선수 역대 최초 25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로 등극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르콜라는 완전히 영입이 된 거고요. 무안이도 지금 뭐 영입할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물론 뭐 20, 30%의 변수는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바르콜라, 무안이가 모두 다 가세했을 시에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 예상 라인업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러면은 무안이가 온다면 무안이가 최전방 원톱 주전으로 뛸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무스가 백업으로 돌아설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음바페와 덴벨레가 좌우 윙포워드를 소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백업은 바르콜라와 아센시오가 뛰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강인 선수는 더 이상은 이제 뭐 공격 쪽에서 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뭐 부상이라던가 징계 같은 변수가 있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로 뛰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르파리지앵에서도 이제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재 그 베라티 같은 경우는 알 아라비 이적이 매우 근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베라티까지 떠나게 된다면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가장 가까운 선수는 이강인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공격적인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자이르 에메리나 이제 비티냐 뭐 루이스가 이제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가 뒤에서 수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수비를 강화한다면은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우가르테가 설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공격을 강화한다면은 이강인, 비티냐, 우가르테 이렇게 설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건 뭐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그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 이강인의 역할은 플레이메이커를 맡게 될 걸로 보이고 또 이제 음바페가 사실상 투톱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측면까지 아우르는 그럼 메짤라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바로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맡았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포백은 크게 변화는 없겠죠.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리그왕 첫 두 경기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로리앙과 툴루즈에게 연달아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불안한 시즌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3라운드 랑스전에서 서서히 조금씩 발이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후반전 경기력이 좋았죠. 전반전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었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는 9월 19일과 20일 이 양일 중에 하루에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리옹과 니스전 다음에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르세유전이 그 뒤에 따르게 되는 건데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이 있기 전까지 조금 더 팀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죠. 아직까지도 발이 잘 맞지 않는 데다가 또 이제 무아니아 바르콜라까지 가세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공격 조합을 맞춰 나가야 되긴 하니까요. 애석하게도 이강인 선수는 부상이기 때문에 리옹전을 결장하게 되고요. 그 아시안 게임도 있잖아요. 과연 그 아시안 게임 차출을 언제 시켜줄지가 관건이지만은, 만약에 황선홍 감독의 바람대로 일찍 차출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그 10월 8일까지도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이강인 선수의 첫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 3차전인 10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이거는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파리 생제르맹이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조율될지, 또 이제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데뷔 무대는 아니죠. 이미 그 발렌시아 시절에 데뷔전을 치렀으니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출전하게 될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앞으로도 해당 보도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